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를 읽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215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으시면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인용한 문장은 이미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 결합해 있는 것은 결합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실에 반대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한다. 이 말은 개념의 결합이 판단이라고 하는 정의에 들어맞는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감각을 믿고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214쪽의 인용문도 네가 희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존재자는 있고 비존재자는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진리는 성립된다. 너무 단순 명료하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건 분리되어 있는 거야. 결합해 있는 건 결합해 있는 거야. 이게 진리야.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그냥 스스로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들어 볼까요? 아, 예. 그러면 아마 뒤에 읽으면서 내 생각이 이 사람들과 좀 맞구나, 어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것이셨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 결합해 있는 것은 결합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는 것.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떠오를까요? 분리, 결합.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인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분리는 어떻게 알지? 결합은 어떻게 알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그리고 분리와 결합이 우리가 잘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하는 걸 또 어떻게 잘 말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아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더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개념들이 결합될 가능성이나 개념 자체의 내용이나 현실에 대한 직관 등을 올바르다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가 방금 던졌던 내용이. 개념들이 결합될 가능성은 분리됨과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 중인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분리, 결합 둘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애매하다. 분리와 결합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 자체의 내용. 분리? 정말 진짜 분리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리일까?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맞아요. 현실에 대한 직관. 방금 우리가 이거 분리라고? 그럼 분리를 우리가 분리했다고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고, 올바르다고 결정하는 것 역시도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본 것인가? 아니면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다 여기 안에 포섭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을 드는 신스콜라학파는 개념 서로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주장하고 개념들이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판단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고 나면 개념의 의미가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그렇다면 판단은 개념들을 분석하는 데에 성립되게 되고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동일률 또는 모순율로 되고 만다.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판단은 이렇게 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이 호프만이 올바르게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로적인 진술은 정말로 관여와 더불어 생기게 된다. 관여라는 용어가 또 나왔는데 이게 뭔지 참
여기서는 판단의 개사 어렵죠. 판단의 개사 뭐뭐이다는 단순히 개념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만 뜻할 뿐이다. 여기서 한번 처음부터 예.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예. 개념들이 결합 가능성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판단의 본질이라고 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개념의 결합 가능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개념의 의미가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죠. 판단은 개념들을 분석하는 데 성립하게 되고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동일률 또는 모순율로 되고 만다.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률이 뭐고 모순율이 뭐냐 도대체. 혹시 이해하셨나요? 동일률과 모순율에 대해. 이 동일률 모순율이 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뭘까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동일률은 내가 내용하는 그대로가 곧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대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의미와 지시 대상의 일치. 네. 내가 사과가 있는데 실제 사과라 그러면 일치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사과를 보고 다른 거라 말하면 배라 말하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순율 같은 경우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A는 A다 하고 이제 동일률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모순율도 되죠. A는 A다가 인정이 된 전제 하에 A는 A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모순율인 거죠. 그러니까 A는 A면서 A가 아닌 게 될 수 없다. 그렇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배중률이 한번 나오는데요. 예. 배중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 이제 여기서 이제 논리학이 들어가요. P 또는 not P라고 해서 물결로 표시하죠. 예. 그래서 P 또는 not P가 둘 중 하나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중률이고.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판단에 대한 얘기들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수로적인 진술은 정말로 관여가 뭘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생기게 된다. 여기서는 관여라든지 판단의 개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진짜 어려워요. 네, 아마 설명이 안 나와. 뒤에 나오는 이제 판단의 주사에 관련된 내용에 걸리게 될 거고요. 진짜 네, 어렵다. 판단의 주사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천천히 아마 이해하시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분명히 현실을 주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개념들의 가능한 결합 혹 가능한 분리는 개념의 의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로고스가 이미 현실 자체이며 이데아이죠. 이데아가 현실이죠. 여기서는 순수히 이성적 분석적으로 개념의 내용으로부터 결합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을 떠나 현실에 호소함으로써 그의 논리학에서는 그가 플라톤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로고스는 이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사고 수단이요 현실 내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다. 로고스의 그 지위랄까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플라톤에 비해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곧 로고스 현실 자체였던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는 현실은 아니야. 오직 사고 수단이고 현실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6쪽.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판단의 주사에 관한 태도는 다르다. 주사, 빈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주사의 뜻은 명제가 되는 문장에서 주어에 대응하는 명사 또는 개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는 동물이다 했을 때 고양이가 주사고요. 꽃은 아름답다.
이 꽃이 주사입니다. 주된 개념을 말하는 거죠. 아, 주된 개념. 그래서 주사. 그게 주사구나. 주어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어. 네, 주어라고 하면 아마 그 특정 체언 명사만 지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 주사라고 하면 그 폭이 좀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주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앞에서 아마 수러에 대한 얘기에서도 여기서 걸릴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그러면은 그 이제 진희님께서 요 문장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저도 좀 네. 어려운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술로서의 판단의 본질이 진술되는 주사 그러나 그 자체는 빈사로 될 수 없는 그런 주사를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사가 판단에 있어서 매우 꼭 필요하다. 그런데 판단의 주사란 무엇인가?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분명히 항상 완전히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일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명제에 있어서 주사, 뭐 쉽게 말하면 주어가 꼭 필요한데 맞아요. 주어가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명제든 얘기하고 주어가 있는 거죠. 필요하죠. 네. 자, 앞서 읽어주셨던 부분에서 뭐 개념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것에 관해 아무도 진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는 전 질문이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말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뭔가를 경유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뒤에서 좀 찾아보게 되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됐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자기가 정했겠죠. 분류하면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정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라톤은 앞에서도 기억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데아는 막 얘기했었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한 가지의 속성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실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에 속성이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사는 실체, 우시아라고 하는 그 실체, 본질적인 어떤 것이며 예컨대 이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속하는 존재나 본질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본질, 실체 그리고 우시아까지 같이 이제 어떤 같은 류의 단어들로 묶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사실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수러가 아니면 이제 뭐 형용 수사가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라고 하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만약 판단의 주사로서의 이 본질적인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 즉 여기서는 가령 사람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주사이며 진술만 되고 그 자체는 빈사가 되지 않는 궁극적인 것일까? 이제 여기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여하튼 본질적인 어떤 것은 여격에 속하며 역격도 찾아보셨나요? 여격의 그 정의가 이래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이 무엇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보이는 격이라고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 방금 읽었던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 이렇게 나오죠. 네, 에게 붙은 어떤 것이 바로 여격입니다. 여격. 누구누구께 뭐 우리 뭐 한글 맞춤법에서도요. 높임법 배울 때 깨서 에게 뭐 누구한테 주고 와 누구 덜어 뭐 하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역격을 쓰는데요. 이 역격에 의해서 진술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고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무엇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문장 내에 여격이 쓰였는지 아니면 생략되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예컨대 내가 칼리아스는 인간이다 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다. 여기서 인간 존재라는 말이 칼리아스에게 속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제1실체와 제2실체를 구별하고 여기서 이제 구별이 나옵니다. 네. 오직 제1실체만이 일회적인 어떤 것이며 완전히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 특정한 사람 칼리아스는 제1실체고 오직 제1실체만이 본래적인 뜻의 실체인데 그 이유는 이것은 실제로는 절대로 진술 또는 수러가 되지 않고 거꾸로 진술의 주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별표 쳤어요. 제1실체만이 본래적인 뜻의 실체인데 이유가
이것은 실제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칼리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칼리아스는 실제로는 절대로 진술은 되지 않고 수로가 될 수가 없어요. 칼리아스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어, 서술어 이게 될 수가 칼리아스는 진술의 주사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떠올랐어요. 요즘 재미로 응. 뭔가를 할 때 응. 뭐 특정 연예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배우의 특성을 따서 네. 이 음식은 아, 해자하다, 맞아. 창렬하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럴 예. 때 그 예시가 좀 떠올라서 아. 그러면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보였을까 그렇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수로가 돼버렸네. 네, 그렇죠. 네, 재밌는 예시였죠.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당황하신. 네, 그럴 땐 아마 네. 좀 특수한 해석이 좀 보태지면서 뭐 다른 그 그러게. 대상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진술의 주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자기의 철학 전체의 기본 개념으로 삼게 한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의 판단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문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판단, 뭐 판단의 기저가 무엇이었느냐를 지금 얘기한 것이고 제1, 제2 이런 것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을 평가할 때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두 번째 실체는 여러 개체들에게 공통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2실체, 즉 종적인 실체이며 예컨대 일반적인 인간이다라고요.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2 실체는 빈사로도 될 수 있다. 이 빈사는요, 예를 들면 이제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인데, 개는 동물이다 할 때 그 동물이 빈사고, 하늘은 높다 할 때 높다가 빈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실체로서 우시아를 판단의 관념적인 주사라고 선언함직하나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의 관념적인 주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적인 판단의 주사라고 보고 있는 종적인 실체라는 뜻에서의 제2실체이다. 여기가 되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1실체가 더 근원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진짜 제1실체를 실체라고 하지 않고 제2실체, 인간 뭐 이런 걸 판단의 주사라고 보고 있다. 그렇죠. 저도 되게 놀랐던 지점인데요. 본래적인 실체를 두고 제2실체를 판단의 관념적인 주사로서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해도 한편은 이해가 돼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고 학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칼리아스 이런 개별적인 사람을 갖고 우리가 뭐 학문을 할 수 없잖아요. 학문은 인간 이런 보편적인 걸 갖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승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에 공헌을 하게 되고 그 자신의 철학에 따르면 제1실체만 실체이고 또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우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문을 이미 플라톤이 지시했던 곳, 즉 보편적 실체의 왕국에다 정착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2실체를 택한 이유가 사실 플라톤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 세계라는 개념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학문의 대상을 보편자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한이 나오죠. 요 한에 있어서는 역시 플라톤의 학도이다. 보편자. 맞아요. 중요하고요. 칼리아스의 얘기 이제 예시가 또 이어져서 나오죠. 학문이 다뤄야 할 것은 칼리아스라든지 또는 다른 개인들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고 그리고 모든 분야들에 있어서 다 그러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편성을 읽을 수가 있고요. 개별적인 것은 말로써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하겠죠. 즉, 이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는 남김없이 다 말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그 일회적인 독자성 그대로 존중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맥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혹시 다르게 읽으신 바가 있나요? 이게요.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보편자에 대해 주목을 하잖아요. 좀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반발감이 들면서 야 그럼 개별자 칼리아스 물론 학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볼 수밖에 없고 어떤 보편적인 걸 볼 수밖에 없지만 개별자는 어떻게 보지 우리가? 학문은요 이렇게 인간을 봐버리면 인간을 보는 것과 칼리아스를 보는 건 완전 달라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추상화된 거죠. 근데 칼리아스, 뭐 순이, 뭐 철수 다 다르거든요. 그 각각의 개별적인 특이성,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다면 보편 특수의 이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학문은 어쩔 수 없이 뭐 모든 학문이 보편성을 많이 추구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특수성. 이 특수성을 어떻게 학문이 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이 철학은요 보편적인 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학은요 모든 문학은 특수합니다. 어떤 문학이든 주인공이 인간이진 않아요. 이름이 다 있고 그 개별 진짜 디테일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문학이 특수한 걸 다루고 철학은 보편적인 걸 다루는구나. 요즘에 제가 이제 문학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저는 없잖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안에 보편적인 뭐 장치들, 요소들이 빠져버리면 절대 아무도 읽지 않고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 문학도 보편적이어야 돼요. 어떻게든 기승전 사랑 얘기를 해야 되고요. 기승전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건드려야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고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 뭐 주인공들 이름 다 개별자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특수한 어떤 상황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뭐 여러 매체들이 있다 한들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빼버리면 남의 일기장 그냥 훔쳐보는 그런 재미. 사실 남의 일기장 볼 때도 공감하면서 보자. 어디 내 얘기 나오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 빼버린 정말 남의 얘기, 나와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다 하면 그 아무도 시간을 내서 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학문의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 자체를 되게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문의 측면 말고도 일회적인 독자성 면에서 뭐 특정 대상의 고유성 얘기를 할 때는 보편성에 포섭시키려고 무리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열어두었다는 이 맥락을 저는 좀 잘 보았고 맞아요. 학문에 되게 매몰된 그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그 개별자들까지도 고유성을 지워버린 채로 다 무리하게 좀 분류를 하려고 했겠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 자체가 되게 탁월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런 어떤 백과사전식의 그 다양한 자기가 안 다뤄본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저술들 보면 뭐 동물의 운동에 관해서, 동물의 생식에 관해서, 동물이 걸어다니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관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고유성,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걸 말하는 참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다음 문단을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3단 논법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심장부는 이상적인 형식을 갖춘 추리론, 즉 3단 논법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항상 3단 논법을 걸작이라고 보고 후세의 사람들은 고개사적인 묘기를 가지고서 이 3단 논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자들은 이 3단 논법을 말싸움이요 변증법이라고 비난한다. 여하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한 주의를 쏟아 이 3단 논법을 발전시켰으며 그 형식을 다듬어내고 규칙을 정하고 추리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오류들을 지적해냈다. 이런 일은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3단 논법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가 봐요. 학문을 한다는 것은 증명을 해내는 것이며 3단 논법은 바로 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 3단 논법은 사상의 결합이다. 이 결합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주장되면 반드시 주장된 것으로서 어떤 다른 것이 따르게 마련이다. 즉 주장된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요 인용문은 분석론 전편에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먼저 주장된 것은 두 개의 판단, 즉 소위 전제들인데 이것을 대전제와 소전제라고 한다. 이 두 전제들이 주장됨으로써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결론이다. 이 명제들에는 합쳐서 세 개의 개념들이 나타나며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즉 그것들은 대개념, 중개념, 소개념이다. 이 중개념은 3단 논법의 핵심이다. 이 중개념은 대개념과 소개념을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두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3단 논법의 세 가지 격을 살펴보면 당장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고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정신의 해부학자이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3단 논법이니까 문장이 3개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 대개념이겠죠.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간단히 보면 이 예시를 갖고 이 예시를 잘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 문장에서는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음, 소크라테스. 세 개 나오죠. 이 3개 갖고 조합을 하는 건데 자,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크냐면 A, B, C로 봤을 때 제일 큰 카테고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카테고리가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카테고리는 소크라테스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A, B, C로 봤을 때 죽음,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 A, B, C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B는 A다. 죽음이 A였어요. 모든 사람은 B고요. 그러니까 B는 A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C는 B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C는 A다. 이런 논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게요, 진짜 218쪽에 이 중간에 있는 문단, 요거 혹시 이해하셨나요? 경력이 나오는데 이 책 보면서 제일 어렵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천천히 그냥 읽어보면서 그냥 따라갈게요. 한번 같이 이해해 보죠. 네, 아마 3단 논법은 다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3단 논법이 왜 중요한지가 맞아.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맞아. 이게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대단한지, 네. 3단 논법에 무슨 그렇지. 생각을 더해서 읽어야 될지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 1격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이게 진짜 자, 아까 3개 개념 말했었어요. 죽음,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 자, 3개의 개념들이 그 중에서 마지막 개념이 이 마지막 개념은 소크라테스를 가리킬까요? 마지막 개념이 전체로서 중간 개념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마지막 개념이 전체로서 중간 개념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지 하여튼 중간 개념에 그리고 중간 개념이 전체로서 첫째 개념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밖에 있는 2개의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완전한 추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앞서 봤던 그 배중률과 네. 그 모순율과 그 부분이 진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P or not P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뭐 이런 분석이 다 있는데요. 네.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면 그 뒤에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기세요. 네. 그냥 저도 나중에 그랬어요. 이야기할 때가 또 옵니다. 뒷장에 보면. 좋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는 B 전체의 빈사다. 자, 또 빈사가 뭐냐? 자, 빈사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 뭐 개는 동물이다 할 때 그 동물이 빈사고요.
하늘은 높다 할 때 높다가 빈사입니다.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이 빈사예요. 이렇게 해도 또 어려워요. A는 B 전체의 빈사다. A가 B 전체의 빈사라고? 빈사라고? 그러면 A가 더 큰 건가? 헷갈리죠? B는 C 전체의 빈사다. 따라서 A는 필연적으로 C 전체의 빈사다. 이런 논리. 만약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 디테일 읽어볼게요. 만약에 A가 B에 의해서 진술된다면 B는 A의 외연, A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라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죽는 것이라는 개념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B는 C에 의해서 진술되므로 C는 B의 범위에 들어가고 따라서 A의 범위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게 뭐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은 단순히 개념들의 관계에서 그것도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이 제1격에서는 중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따르자면 B가 중간에 놓여 있다. 이 중개념은 대전제의 주사이며 B는 A다. 이게 대전제의 주사라고 해요. 소전제의 빈사이다. C는 B다. 자, 중개념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이 중개념은 대전제 및 소전제에서 두 번 다 빈사로 되고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 따라서 제2격으로 된다. 2격이 뭐야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중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두 번 다 주사로 되면 제3격이 된다.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격에는 전제의 양과 질에 따라 각각 4가지의 변형 즉 식이 있다. 우리는 이 식을 모든 체계적인 논리학에서 다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추리론은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시킨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은님 이거 이해하셨나요? 저는 3단 논법 설명을 그대로 따라갔고요. 이게 이제 빈사라든지 1격, 2격, 3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 어렵게 설명했어. 우리 3단 논법 할 때 기호로 그냥 보통 A는 B다, B는 C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A는 C다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그 빈사가 간단한데. 이제 A는 B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도식을 따르지 말고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A는 C다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빈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B예요. 아, 걔는 동물이다 할 때 동물이 빈사였잖아요. 그렇죠. 그 빈사 동물이 다시 주사로 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동물은 그러네요. 죽는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은 걔는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A가 개고요. 동물이다가 B인데요. 그럼 동물이다의 동물이 빈사이기 때문에 B가 다시 앞자리로 오면 동물은 죽는다. B는 C다가 되죠. 그랬을 때 동물은 죽는다에서는 어떤 게 빈사인지 그리고 그것을 뒤집었을 때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A는 C다의 문장이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또 앞선 문장과 앞선 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기에서 격과 빈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빈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서 도식화를 나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건데 이렇게 줄글로 써놔서 사실은 줄글만 읽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칠판에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3단 논법은 항상 연역, 즉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맞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고. 왜냐하면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보편적인 건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걸 이끌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귀납은 생각을 안 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 즉 개별적인 경우에서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에도 추론의 형식을 부여하는데 이제 추론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물론 이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개별적인 경우를 다 보고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이라고 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에서의 귀납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가 보면 모든 개별적인 경우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을 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범형적인 추론이라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범형적 추론이라는 단어에 조금 익숙해 놔 주시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해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쓸데없다.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오직 그 3단 논법만이 제대로 된 추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천천히 읽고 넘어갈까요? 그냥?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범형적 추론이 이제 모든 개별자들을 다 고려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추론 형식으로서 확실한 사태에 결부되어 있는 한 가지의 기호, 특징을 보고 추론하는 약식, 3단 논법도 있고 알고 있었으며 그럴 법한 그 어떤 개연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개연 추론 그리고 위에 이러이러한 한 가지 전제가 다른 추론을 반대하는 논판적 추론, 이제 반대의 추론이죠. 이런 것들 또 사유의 필연성 대신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 에피케이렘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추론, 설득에만 급급하는 수사학적인 추론, 뽐내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이제 보통 궤변으로 논쟁되는 논쟁적 추론 등등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추론을 이렇게 구별하고 세분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 구별했네요. 네. 구분했다. 네. 추론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추론마저도 구분했다. 이렇게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온갖 신경을 다 쏟은 문제는 이 추론이 결국 여기가 추론이 학문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었다. 그래서 어떤 추론이 학문적 추론인가를 맞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학문적이지 않은 추론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네. 학문적인 추론은 그래서 여기가 결론인 거죠. 사고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증명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앞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증명의 맥락에서 이 3단 논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른 단어로는 필연적 3단 논법 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조금 더 특수하게 그것뿐이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이 증명적 추론이 곧 3단 논법 자체다.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의 전제가 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바탕이 되고 있는 명제들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맹점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단 논법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수한 것에 대해서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맹점이 또 생기고 왜 그런지 하는 것은 곧 보게 될 것이다. 뭐 여기서도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위에서 열거한 모든 특수한 추론 형식들에게는 바탕이 되는 명제들이 확실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확실하지 못한 명제들을 내세운 비학문적인 추론은 이제 여기서는 배제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아까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였는데 안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백조는 희다. 백조는 희인데 희지 않은 백조가 나왔어. 까마귀는 까맣다. 까마귀가 하얀 까마귀가 나왔어. 그러면 그 대전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전제가 확실해야 이제 뒤에 결론도 확실한 거죠. 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고 3단 논법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3단 논법의 본래적인 힘, 논리적인 정당성, 여기서 정당성이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즉 소위 그 엄밀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힘은 이제 3단 논법의 힘은 마지막 개념이 중간 개념에 또 중간 개념은 첫째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관계성의 개념, 관여의 맥락이 다음 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관여 도대체 뭐야?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책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됨으로써 마지막 개념을 첫 번째 개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데에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단 논법이 옳다면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인간 존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인간 존재와 함께 주장되고 그래서 그 근거 지운다는 것은 근거 지울 바의 것을 기초 자체 안에서 본다는 뜻. 이 말은 즉 기초와 동일하거나 기초 범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 결국 같은 뜻. 여기서는 그와 같은 류의 것을 같다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어야 3단 논법이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말할 때 우리가 증명이 가능해진다는 점.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여가 있다는 점이죠. 개념적 관여. 그렇죠. 그 이하로는 관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고의 성질을 분명하게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대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자면 모든 다른 격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1격, 즉 소개념은 중개념에 내포되고 중개념은 대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제1격의 설명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관여 사상을 응용하고 있는 플라톤의 변증법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이 플라톤의 변증법에 의하면 하위의 에이도스는 종이에요. 하위의 종은 상위의 에이도스에 내포되어 있고 이 상위의 에이도스에서 생겨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의 종은 상위의 종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에 있어서의 이 에이도스는 전제라고도 불리는데 이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그냥 그대로 이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플라톤의 변증법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3단 논법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 3단 논법은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다 라는 보편적인 주장을 한 뒤에 당장 소크라테스도 죽는 것이다 라는 특수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게 이제 중간 명제가 사라졌죠.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간 명제가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도 중간 명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단언했을 때 이미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는 것을 말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죠. 실제로도. 여기서 이 이상 이끌어낼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요. 실제로. 내가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 소크라테스도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더라도 그렇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그러면 까마귀 새끼도 까맣다. 그 말을 아니면 네. 뭐 A랑 까마귀도 거죠. 까맣고 한국의 까마귀도 까매. 그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중간 명제가 되게 중요한데 중간 명제가 빠진다는 사실은 그 정당성이나 근거에 대해서 미약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3단 논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요 부분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 내가 플라톤처럼 보다 높은 이데아에 의해서 모든 개별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높은 이데아는 개별적인 것에서 이끌려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개별적인 것이 보다 높은 이데아에서 이끌려 나온다고 한다면 전제에서 나온 결론은 그 전제 안에 근거 지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문장 좀 길죠? 그 다음 문장까지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형이상학의 한 부분이며 논리학이 자주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일종의 단순한 개념의 장난이 아니다. 네. 누가 보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고 말장난 안에 3단 논법, 논리학 이런 것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한 형이상학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배웠던 그 맥락들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거나 아니면 조금 문자와 언어에 대해서 좀 표시를 잘 해두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기서 말장난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짚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특별히 분명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다 이른 것과 또 모든 학문들에서 그렇게도 많이 논란되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지음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물을 때이다.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보다 이른 것, 논리적인 근거지음이 뭔가. 자, 논리적인 근거지음이란 증명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증명이란 논리적으로 보다 이른 것, 즉 그것에 의해서 보다 뒤에 오는 것들이 주장되는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서 행해진다. 이런 견해는 정말로 순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보다 이른 것을 이른 것과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 본성적으로 이른 것,
단적으로 앞서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앞서는 것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가지가 나와요. 감각적 인식으로 앞서는 게 있고, 근데 실제 논리적으로 앞서는 게 또 있어요. 달라요. 우리들에게 대해서, 즉 우리들의 인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식은 그거죠. 이제 뭐 눈으로 보고, 뭐 맛보고, 뭐 냄새 맡고 이런. 자, 우리들의 인식에 있어서 보다 이른 것은 항상 감각적인 인식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눈으로 바로 보여지니까요. 소리가 들려지고. 이와 반대로 본성적으로나 단적으로 보다 이른 것, 또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은 보편자이다. 보편자가 먼저 있죠. 이 보편자는 우리들의 인식에 따르자면 물론 보다 늦은 것, 인식적으로는 보다 늦어요. 뒤에 와요. 뒤에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개별적인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네. 현대의 논리학은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보다 보편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 지운다는 뜻으로는 보다 이른 것이다. 다시 보다 보편적인 건 논리적으로 근거 지운다는 뜻으로는 보다 이른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만약에 모든 인식이 개별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면 보편자를 보다 이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으며 보다 이른 것을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거나 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뜻이 없다. 이런 모든 것은 플라톤의 인식론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겠죠. 플라톤은 이데아 보편자잖아요. 이데아가 먼저 있죠. 항상. 이 플라톤의 인식론을 따르자면 각각의 에이도스 종입니다. 각각의 종은 이 종에 관여하는 것들에 비해 보다 이른 것이거나 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과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항상 보편적인 에이도스이거나 본질이다. 근거지움과 증명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는 그는 여전히 완전히 플라톤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증명해주는 전형적인 것은 분석론 후편인데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란 그에게 의해 다른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바의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더 사랑해야 할 바의 것임과 비슷하다. 말이 어렵네요. 여기서 잠깐 끊어갈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데아 관련된 플라톤의 생각들이 뜨문뜨문 보이는 맞아요. 그런 맥락이었죠. 근데 정확히 어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중에서 어떤 맥락에서 플라톤을 읽어내야 하는가를 여기서는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 이른 것, 즉 그것에 의해서 보다 뒤에 오는 것들이 주장되는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서 행해지는 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3단 논법에 대대로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를 증명을 하려면 우리는 개별자로서의 어떤 증거물들을 막 내세우거나 상황들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개별의 것들은 사후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것을 먼저 던지고 맞아요. 그에 대한 증명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인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에 의해 다른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바. 여기가 좀 익숙하죠. 이제 이데아의 어떤 것.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죠. 다른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더 사랑해야 할 바인 것. 그러면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으로 좀 문장을 나눠서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을 왜 사랑해야 될 것으로 만들어주냐면 이거는
중간 여기 지금 첫 번째 말한 건 사랑해야 할 것은 현재 지금 어떤 대상이 있는 현재의 문장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왜 그걸 사랑해야 돼?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과거에 사랑해야 될 것의 특성이 있겠죠. 맞아요. 그건 이제 중간의 것은 이제 과거로 볼 수 있겠고 문장이. 근데 그 이유가 사랑해야 할 바의 것이래요. 미래적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네요. 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시가 이런 거예요. 연인이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선험적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어떤 특성이 있고 나는 그걸 발견했어. 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 단계. 예. 그래서 어떤 사랑스러운 사람이 원래부터 있고 내가 그걸 보고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논리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사귀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인지를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해라는 말을 발화하고요. 그 발화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 바가 반복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수행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현대 철학의 이해랑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재밌네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뭐 소급적인 아니면은 뭐 수행사적인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의 뭐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맥락일 것 같고 아마 완전체로서 이때부터 설명을 했을 것이다라고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으나 이것이 이제 점차 발전이 되면서 현대 철학의 이런 논의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주체, 타자 뭐 이런 개념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죠. 재밌는 게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생각. 플라톤한테는 사랑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도 그 사랑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사랑을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보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자, 그리고 형이상학 5권 11장에서는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이라는 말은 플라톤의 용어라고 직접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성적 이런 단어가 사실은 플라톤 용어라는 거죠. 맞아.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게 공부는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근거로 삼는다. 개념들은 항상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다 늦은 것이기 때문에 개념들은 늦게 오죠. 기초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존재자만이 그것이 플라톤적인 변증법의 정신으로 근거, 즉 히포테시스인 한에 있어서 기초이다. 전제인 한에서. 논리적으로 이른 것이 뜻을 갖는다면 이럴 때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서 개념과 명제들의 포섭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기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단순한 형식 논리학과 또 오늘날에 와서는 형식주의적, 수학적인 논리학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한 말들은 존재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론적인 배경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된다. 그런데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존재론적인 의미의 바탕 위에서만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프로트랩티코스가 진짜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트랩티코스, 이건 책 이름이에요. 이거 밝히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요거 재밌어요. 이거 제가 별표 쳤는데 읽어볼게요. 보다 이른 것은 보다 늦은 것보다 항상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죠? 보다 이른 것은 보다 늦은 것보다 항상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본성적으로 보다 선한 것은 보다 선하지 않은 것보다 더 잘 알려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이 규정되고 보다 더 많이 질서 지어진 것에 관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에 관해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근거에서 생겨난 것에 관해서보다
그 근거 자체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은 악보다 더 많이 규정되고 질서 지워져 있다. 그리고 보다 이른 것은 보다 늦은 것보다 훨씬 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보다 이른 것을 버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존재를 갖게 되는 것마저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고 재밌어요.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 이게 재밌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자체가 이제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네. 생각된 게 네. 마지막에 네. 보다 이른 것을 버리게 되면 네. 그것에 의해서 존재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되게 큰 지점이죠. 그러네. 먼저 있는 걸 버리면 그 후에 오는 걸 다 버리는 셈이네요. 그것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존재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이제 플라톤적인 것이 음. 먼저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선언적으로 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이데아적인 것을 가져야 그쵸. 어떤 것이다 또는 존재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는 사실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요? 존재가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것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 예. 네. 초월성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데 맞아. 여기에서는 되게 플라톤적으로 읽히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견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되게 충실한 플라톤주의자였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진희님은 이거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보다 선한 것은 보다 선하지 않은 것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게 선이 여기도 보면 재밌어요. 선은 악보다 더 많이 규정되고 질서 지워져 있다. 저는 여기서 법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 도덕도 진짜 이렇게 해야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답이에요를 알려주지. 무수히 정답이 아닌 것들,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람을 살인하는 법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런 걸 누가 이렇게 법전은 되게 두껍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한 건 없으니까. 진짜 선이 악보다 더 많이 규정되고 질서져져 있네. 실제로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게 또 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많이 규정되고 보다 더 많이 질서 지어진 것에 관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에 관해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근거에서 생겨나는 것에 관해서보다 그 근거 자체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보편과 특수로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보편 특수가 일종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면 더 잘 알려지고 덜 알려지고를 통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면에서 좀 플라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재밌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죠. 마치 플라톤의 피라미드처럼. 근데 이거를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것도 개인의 몫입니다. 아마 받아들여야 뒤에 철학사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늘 딱 이제 적당히 끝낼 수 있겠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초기에 있어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 7권 6장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얘들마저도 플라톤적인 얘들이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테마도 보편자의 개별자에 대한 관계와 같은 병행적인 테마인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 자체가 개별자를 존재자에게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택한다. 우리는 이 사상의 플라톤적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선에 있어서 선한 것 자체가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다. 오직 보편자를 통해서만이 개별적인 것이 규정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곧 관여의 사상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때 자기가 플라톤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자기의 주장은 설사 이데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당하며 이데아가 있을 때에는 물론 더욱더 타당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이데아이다. 물론 우리들은 이미 플라톤의 분리가 일종의 특정한 분리이지 일반적인 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데아는 보다 이른 것이며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며 개별자 안에도 있는 것, 아니 개별자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관계가 3단 논법의 명제들을 위해서도 성립된다. 3단 논법은 관여이며 근본적인 존재와 증명은 바로 이 관여 속에 성립되는 것이지 명제들의 단순한 논리적인 연관 속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아마 뒤에 네. 거는 쭉 읽어보시면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정리를 하고 끝낸다면 네,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구분, 구별, 분류 뭐 이런 것들 예.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폼이죠. 그 기준 잡기.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하나 고정점으로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이야기인데 그 고정점으로 보편자를 설정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고 보편자. 그래서 그 보편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은 되게 플라톤에게서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맥락들을 상기하시면서 뒤에 부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재밌네요. 네. 네, 아리스토텔레스 재밌죠. 다음 주에는 224쪽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